여러 가지 뭐 정의가 있겠지만은, 어, 저희가 이제 정의한 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ESG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내가 획득을 하게 되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ESG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뭐 SDG, 뭐 CSV, CSR 말씀드렸는데 ESG 뭐 언뜻 비슷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ESG라는 용어 자체가 자본시장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고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ESG는 철저하게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CSR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 아마 기업에 계신 분들은 CSR 많이 용어도 들어보셨고 활동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의 실패에 대한 기업의 책임론,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윤리적이거나 이런 자선적인 책임을 부족을 했다면요. 말씀드린 대로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설정을 하고 어떻게 계량화시키고 측정해서 가치 창출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SG와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아까 이제 UN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SDG와 ESG의 관계를 보면 SDG가 일종의 목표라고 한다면 ESG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행하는 수단 혹은 활동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과거의 CSR 활동은 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해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탄 나르기를 한다든지 양농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주로 그런 정도의 활동으로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인식이 되어 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의 전략과는 사실은 관계없이 기업의 선의 내지는 어떤 자선적인 활동 그리고 비용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이제 했다는 것이고요. ESG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접근을 해보자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재무적 숫자는 지금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는 국제 회계 기준, IFRS라든지 기업 회계 기준, 국내 기업들이 쓰는 거죠. US GAAP, 뭐 이런 같은 기준도 있고 회계팀에서 이런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조직 내에서. 그렇지만 ESG라는 것은 이런 숫자가 아닌 경영활동이나 관련 지표는 이걸 어디서 어떻게 모아서 관리하고 어떻게 공시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라는 질문에서 이제 ESG 경영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런 ESG 경영 내지는 뭐 CSR, 뭐 SDG 이런 것들이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개념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개념들은 있어 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ESG에 대한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화를 해 온 것이 오면서 지금 현재의 상태까지 이제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제 조금 돌아가자면은 그 이전도 포함을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이자 세상에 이토록 번창하게 만든 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이익은 곧 주주의 이익하고 동일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졌고요. 기업 경영의 목표도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부분 기업의 의사결정이 주주에게 이익이 될지 여부와 그 정도의 근거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런 주주 자본주의에 기반한 기업의 자선적, 윤리적 책임, 준법 경영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규모의 뭐 환경 파괴라든지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을 뭐 애써 눈가림하기 위한 접근법이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요,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이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자라 하면 주주를 포함해서 회사의 종업원, 고객, 협력업체, 또 지역사회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죠. 2019년 8월에는 미국의 일종의 뭐 상공회의소 같은 곳인데요. 미국의 아주 대기업 200여 개 회사의 CEO가 참여하고 있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곳에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를 여기서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기업의 목적이 기존의 주주 우선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권역 극대화를 약속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보편적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런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이미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제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도대체 ESG 경영을 왜 해야 되는 것이냐? 왜 ESG 경영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이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의 주주들, 그리고 정부와 지역 커뮤니티, 또 소비자, 임직원,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 및 주주 칸에 보시면은 여러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이 브랜드의 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아직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이게 뭐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업 윤리, 투명성,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추세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밑에 통계를 보시는 것처럼 선한 대의 명분을 연상시키는 브랜드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런 퍼센티지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66%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또 임직원들도 저희가 흔히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G세대라고 하는 MZ세대에는 사회 성공을 판단할 때에는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재무성과 외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본다고 한다면요. 자, 투자자의 입장이 있고 소비자의 입장이 있고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크게 나누어서 본다 그러면은 투자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자산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환경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사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압력을 지금 많이 넣고 있죠. 사회이사를 갖다가 선임하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주주들이 굉장히 관여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죠? 회사 경영에 요즘 들어서. 소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ESG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규범에 발맞춰서.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요즘 들어 이제 하고 있는 활동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우리 배출량을 감축할 것이냐. 그래서 뭐 RE100이라든지 TCFD 같은 그런 기준들을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존의 사업 전략에다가 어떻게 녹여내고 서로 인테그레이션을 통합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것이냐.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ESG 경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SG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공시를 통해서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자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자금을 유치할 때 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자금 대여를 할지 말지, 자금 대여를 한다면은 그 이유는 어떻게 할지 하는 것들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 글로벌의 이제 추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동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ESG는 사실은 투자자의 입장이 과거에 비해, 예, 좀 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동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데 소음을 좀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ESG 동향을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ESG 관련 공시 측면에서 보면요,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가 현재 한 전 세계 20개국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올해 1월에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까지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30년까지는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요, 저희보다도 좀 빠르게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좀 늦은 편이고요. 2013년부터 이런 정보 공개 규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들어오면요, EU 같은 곳에서는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그런 지침들을 제정을 하고, 2018년부터는 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ESG 관련된 정보 공개를 의무화를 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EU 내 기업이 약 한 6천 곳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벌써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저희가 25년이 돼야 겨우 2조 원 이상부터 하는데, 여기는 2018년 현재에도 약간 6천 곳이 이런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나라에 있는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당연히 이 공시를 해야 되고요. 결국 나중에 가면은 공급업체, 하청업체에 관련된 정보들도 모두 이제 공시를 해야 된다고, 그런 압력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도 국내 기업 중에 일부는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 소재한 그런 공급업체, 저희 이제 커스터머가 되겠죠. 커스터머들로부터 원재료 조달과 관련된 이런 공시사항들을 갖다가 언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우리의 경쟁사들보다 좀 뒤처지게 된다 그러면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 라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기업들이 미리 좀 알고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얘기를 잘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작년도 말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가 운용하는 자산이 우리 돈으로 약 한 1경 정도에 달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인데, 이 모든 기업들에게 기업의 자기들이 블랙락에 투자한 그 회사의 CEO들에게 보낸 그 연례 서한에서 새로운 기후 현실에 맞서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면서 화석 연료를 통해서 25% 이상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사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요. 아마 화석 연료를 통해서 25%이 기준이 계속해서 아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석 연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스를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스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외국의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국내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833조의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산 833조의 절반에 달하는 운용액의 50%를 ESG에 기반한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너무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고 국내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아까 제가 블랙락과 같은 자산 운용사, 그다음에 국민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자산 운용사, 국내 금융 이런 곳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투자, ESG 채권, ESG 론, 여신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등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 PRI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접하시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엔에서 이제 주도해서 만든 그런 이니셔티브가 되겠는데요. 연기금과 같은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재무적인 요소만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를 해라 라고 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3월 말 현재로 전 세계 3천 곳이 여기에 지금 서명을 했고요. 이 서명 기관이 총 운용 자산을 합쳐보면은 89조 달러, 한 우리 돈 한 10경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ESG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휘몰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SG 투자가 이렇게 확대되는 배경은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있습니다만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큰 동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ESG 요인이 위험과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금융업계 그리고 학계에서 동일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글로벌화가 되고 SNS 발달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해지면서 기후변화라든지 공해, 근로조건, 부패 이런 그 기업의 평판 위험이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죠. 저희 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죠? 셋째, ESG 규범을 준수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높더라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이제 ESG 관련된 투자를 갖다가 과거에 오랫동안 했던 이 자료들을 보니까 사회에 공헌도 하면서 수익도 많이 나고 한다면은 수익률이 똑같더라도 사실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ESG에 특화된 ESG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더니 일반 다른 기업들보다도 수익성도 높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뭐 필연적인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상관관계가 70에서 80% 정도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기업들을 오랫동안 봐왔더니 그러한 유의미한 차이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금방까지는 제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 특히 MZ 세대의 인식 수준이 매우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지금 나와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기후 변화의 뭐 심각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뭐 충분히 인지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 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라는 것은 이 자국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나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U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무역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수출 비중이 우리 경제 전체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이고요. 수입 비중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소 저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산업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사실은 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U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2025년까지 탄소 국경세 도입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 분야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2023년에 우리가 미국, EU, 중국에 지급해야 될 탄소 국경세 규모가 한 6,100억 정도에 이르는데 2030년에는 1조 8,700억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금 많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미 그 그리드 패러티라고 그러죠. 그리드 패러티는 뭐냐면은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비용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비용이 같아지는 것을 그리드 패러티라고 합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워낙 우리 석탄 가격이나 석유 가격이 쌌기 때문에 한참 우리 재생 발전 비용이 높았는데 이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국가별로 물론 틀린데 어떤 나라들은 그리드 패러티 이하로 떨어진 나라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비용 자체가 어차피 탄소 발전, 우리 석탄을 이용한 발전보다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달성하는 나라들이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내는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풍부한 태양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사실은 해외에 비해서 좀 적기도 하고 또 그럼 토지라든지 이런 토지가 사실 너무 또 비싸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코스트가 사실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그 해외는 우리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빨리 캐치업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뭐 생산성이라든지 이제 우리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의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뭐 이제 우리 규제 관점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죠. 기업 내부적인 관점에서 어떤 적인 이점이 있는지. 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의 인식은 당장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비용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뭐 슬슬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눈치 보면서 적당히 따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좀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ESG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에게 알려진 지가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인식 자체가 되게 높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외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리스크를 내가 선제적으로 내가 먼저 이걸 어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가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차별화를 좀 시키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보상 외에도 조직에 대한 내가 이런 ESG를 잘하는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을 때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점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6가지의 내용들은 그냥 책에 나오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들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높인 그런 해외 기업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제가 이제 ESG가 왜 이렇게 화두가 됐고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ESG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알고 나면 이제 깊은 고민에 이제 결국 빠지시게 되죠. ESG 경영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도대체 무슨 솔루션이 있는 건지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살펴본 이제 5가지 큰 고민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SG 경영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기존에 우리 ESG를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경영 목표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 되겠고요. 둘째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직면한 ESG의 위기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좀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 이렇게 파악이 된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거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ESG 경영에 부합하지 않는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요 5가지 이제 카테고리 내에 들어가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의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SG 경영을 올 초에 여러 대기업을 포함한 중견 기업들의 CEO분들이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많이 하셨는데, CEO가 이렇게 ESG 경영하겠다고 선포만 했다 그래서 ESG 경영이 이제 한꺼번에 완성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총 저희가 볼 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형성하는 기반 형성기가 있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통합 확산기까지가 있는데, 기반 형성기에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역량 강화기에 한 1, 2년, 통합 확산기까지 합치면은 제가 볼 때는 넉넉 잡고 최소한 한 3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은 잡고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한 2025년이나 2026년도 정도에 ESG 경영의 틀을 좀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ESG 전략이나 이행과제 도출, 이 중단계적으로는 비재무 통합가치 창출 역량,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가능 경영을 효과적으로 향상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좀 쉬운 말로 좀 설명을 좀 해보면요. 저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거하고 좀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ESG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 건강검진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알게 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받고, 약물 치료가 됐든, 물리치료가 됐든,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이런 ESG 진단을 통해서 취약점이 발견되면은, 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짤 건지, 관리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건강 진단을 통해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건강관리 계획을 이제 실체에 옮기는 단계.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각 우리 기업 내에는 여러 세그먼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본부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뒤에서 받쳐주는 백오피스가 있고 프런트 오피스가 있고, 그래서 각 세부 단위별로 어떤 KPI 같은 거를 정해서 수치화시켜서 이것들이 ESG 경영에 원래 목표했던 대로 잘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은 왜 안 되는지 파악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방향 설정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진단을 받고 관리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을 하면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이 ESG 생태계에서는요, 이 no data, no score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ESG 평가가 그냥 빵점입니다. 빵점.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시하거나 IR상으로 잘 종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빵점으로 처리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스코어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은 소비자들의 인식도 당연히 안 좋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ESG 경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국 이게 지속 가능 보고서라는 형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사실은 잘 갖추고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매니지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제 보면은요, 여러 가지 레토릭을 많이 붙입니다.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 그런 구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소설만 해가지고는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의 성과를 뭔가 구체화되고 수치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잘 할 겁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ESG 스코어 측면에서는 사실은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사전 질의에도 그런 질문을 이제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임플란트 제조 기업으로 ESG 전략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지 사전 질의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ESG 대응 전략 과정에서 HR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기업이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이제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이 ESG 관점에서는 어느 상태에 와 있다. 이걸 진단하는데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수백 가지를 다 우리가 관리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쭉 펼쳐놓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ESG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업 관점에서 그냥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다 해왔던 것이죠. 그 외에 이해관계자의 입장, 즉 소비자, 또 우리 공급망, 또 우리 사내 직원, 또 지역 커뮤니티,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해관계자가 또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그러면 우리 ESG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이제 쭉 봐야 될 텐데, 자, 그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좀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미 큰 산업의 섹터별로 어떤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평가 기관에서 마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SASB라고 해서 SASB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일종의 우리나라 뭐 기업으로 회계로 치면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드는 곳입니다. ESG와 관련된 기준을 만드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서는 이미 그런 틀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SASB를 치시면은 거기 들어가면 중요성 평가라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큰 카테고리 내에서의 어떤 이슈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스페시픽한 내용들은 결국은 그 기업에 계시는 임직원, 종업원분들께서 파악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이슈를 좀 식별하는 단계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도출이 되게끔, 그래서 중요성을 여기서 이제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임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뭘 하는지 벤치마킹도 저희가 해보고, 또 다른 뭐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도 뭐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종합적으로 모여진 정보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뭐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파악이 되겠죠. 그게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중요성 평가, 매트릭스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시를 든 거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분 기준은 여기서는 internal impact하고 X축은 internal impact, 그다음에 Y축은 external impact 해서 그 두 개에 대해서 그 두 관점에서 first tier, second tier, third tier를 나눠서 이제 first tier가 이제 제일 중요한 순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3순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시기를 좀 미룬다든지, 그다음에 1순위는 당연히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평가하는 그런 단계를 제일 처음에 이제 거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요, 이제 중점 영역이 이제 도출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영역과 관련해서, 이 ESG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립된 ESG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든지 조직 체계, 이런 개편도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면서 기업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과 중점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걸 안 넘기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네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조직 개편. 조직 개편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를 포함해서 우리 매니지먼트, CEO를 포함한 경영진 내에서 어떻게 ESG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가져갈 것인가, 운영 관리 조직까지도 이제 세팅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든 부서가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부터 시스템부터 사실 손을 대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그 일부 세션을 좀 종료하기로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